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현실로 닥친 인구 절벽 문제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노동 공급의 큰 축을 맡아왔고 또 가장 부유한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인구 감소 시대에 투자자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내셨더라고요. 2월 말쯤에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투자와 미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거가 참 이렇게 거대 담론이라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데 다만 이 인구를 저희들이 공부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네. 이것만큼 확실한 게 또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인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올해나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6년에서 7년 뒤에 입학생 수를 알게 되고 네. 초등학교가 수도 없이 폐교할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현재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확실하진 않아도 흐릿하게나마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구를 중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다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면서부터 우리 경제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인구 절벽이 왔고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라는 것과는 달리 정작 지난 한 4, 5년 사이에 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투자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서문이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 망할까 이렇게 제목을 다시고 2023년은 58년 개띠가 지공거사가 된 해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공거사 그러니까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그 공짜 승차권 주는 데서 이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이들 세대에 그 특히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인구 집단이죠. 800만이 태어났고요. 네. 지금 한 700만 정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그 경제와 이분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시기 1970년대 초반이 바로 그 유명한 중학교 평준화 시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57년생이나 56년생 분들은 중학교 진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80%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 1, 2년 사이에 중학교의 숫자를 2배에서 3배를 늘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결과 58년 개띠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세대가 됐고요. 네. 이분들이 또 30살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또 가장 경기가 좋았던 3조 호황입니다. 네. 그리고 88년이 아파트 가격 지수 역사상 가장 많이 상승한 해였죠. 38%로 기억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의 상징이고 네. 더 나아가서 부유함의 상징이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우리 경제 성장의 이제 지체 요인이 됐죠. 네. 왜 지체 요인이 됐냐면 이분들 탓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때까지 우리가 바꾸지 못했죠. 우리 경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참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장 심각한 시스템 문제는 연공 서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뭐 30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너 몇 년생이야? 몇 학번이야? 이거부터 일단 신고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맞아요. 네. 벌써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던 과장님, 대리님이 다 58년 개띠였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연공 서열이라는 거가 경제가 안정돼 있고 기술에 큰 변화가 없을 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회사 들어가서 20년, 30년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난 저 멀리 큰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라면서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네. 더 나가서 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좀 자극하는 데도 그렇죠. 도움이 네. 되는데 이제 문제가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사이에 큰 변화가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AI 혁명인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화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프렌들리 쇼어링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디서 생산되었거나 그 물건값이 싸다면 누구나 쓸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제 깨진 세상이 오면서 네, 네.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변화가 왔는데 네. 문제는 이 586 개띠들이 이제 그때 근속 3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새로 적응하고 배우고 해봐야 이거 몇 년 내가 더 써먹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네. 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막 취업하신 이제 MZ 세대들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 이제 MZ 세대는 좀 이상해 그러던 시절이 바로 이때인데요. 결국 우리 MZ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교육을 제일 잘 받아요. 왜냐하면 최근일수록 더 잘 받죠. 네. 집에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린 세대가 됐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 세대는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머무르고 계시는데 문제가 그분이 맡고 있는 연봉이 MZ세대 연봉의 평균 3배를 받고 계셨거든요. 네. 연공 서열에 따라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큰 비용 부담 이런 걸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뽑기보다는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해왔던 거죠. 어쨌거나 우리 경제에서 큰 한 축을 담당했던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경제에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노동시장의 황금기가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동시장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일단 1963년 이후에 우리나라 고용통계 작성 이후에 2023년이 가장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고용률이 뭐냐 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데 이게 60%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나가서 20살에서 29살 20대 네. 청년들의 고용률이 61%까지 가서 드디어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위에 보면 취업하기 어렵다는데 수치로는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역사상 20대 고용률이 최저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네. 계속 뭐 어학연수도 가시고 대학원도 가는, 그러니까 취직을 늦추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들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불과 한 4, 5년 전에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5%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고용률이.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 가장 나온 유명한 뉴스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 노량진 고시원에 임대가 안 되기 시작하고 네. 거기 재개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일반 기업들에선 도저히 취직할 방법이 없어서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공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수년에 걸쳐서 공부하던 문화가 2010년대에 절정에 달했고 네. 지금은 이제 고용의 황금기로 접어든 지 이제 4년 차 정도가 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생각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가 63년생이신데 그렇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정년에 거의 대부분 진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현대차가 생산직 근로자를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예, 20년 만에 국내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거다. 부정적인 거로만 계속 생각해 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년층 고용 여건은 개선됐다라고 지금 그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또 어떻습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자산시장 부분은 어떨지 이런 좀 전망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통 저출생이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가장 혜택을 받는 시장은 채권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나라라 그러잖아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0분 중에 4명이 전체 중위 소득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2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한 40% 된다는데 네. 이 586 개띠는
그 숫자가 10%대에 불과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을 잘 받았고 네. 재테크도 잘하신 세대였고요. 네, 경제 성장기 혜택으로 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고 통장이 좀 두둑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딱 했는데 네. 이분들의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장수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대 수명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또 10년마다 1, 2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요. 네. 이게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자산도 두둑하시지만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겁이 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지난 3, 4년 사이 우리 경제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아까 제가 고용률이 역사상 최고라 그랬죠. 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계속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유가 미국은 매년 1% 이상의 이민이 들어오는 반면 네. 인구의 1% 이상이 이민 들어옵니다. 네. 반대로 한국은 매년 0.3에서 0.2% 정도 인구가 감소하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역전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더 나가서 우리는 노인 세대들이 부유하신 노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네. 또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아 나오셨는데 이제 자기의 노후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 무서운 마음에 소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성장률이 작년에 마이너스로 간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내수 불황은 가져왔지만 네. 경제 전체에 돌아다니는 자금의 공급은 유례 없이 많이 늘어나는.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 위험한 자산을 운용하진 않을 것 같고 말씀하신 채권이라든가 좀 예금 같은 좀 안정적인 그 자산에 좀 묻어두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예. 부동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대한 순자산을 보유한 고령 가구의 행동이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분석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의 주택 보유율이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연령대별로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그 세대의 몇 퍼센트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75세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주택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만 그러냐 하면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연구가 오래돼 있는 이제 미국의 가계 그 자산 서베이 조사라는 아주 유명한 조사가 있는데 네. 그 데이터 보고서들을 보니까 미국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집을 보유하려 하는가? 네. 나 인생의 마지막은 여기서 내 마무리하고 집에서. 싶다. 예. 네. 이제 그 마음은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가 그러니까 그 전부 베이비붐이 63년 정도에 끝나거든요. 다른 나라 베이비붐도 그때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아이를 덜 낳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그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령화되고 결국 이제 수명을 다해서 집을 시장에 팔면 누가 받아줄 것이냐.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것도 굉장히 컸잖아요. 거기에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될 뿐만 아니라 네. 어느 나라도 그렇게 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더 먼저 일찍 은퇴를 시작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게 일본이거나 네. 미국일 텐데 그 두 나라 모두 지금 동경이나 뉴욕이나 휴스턴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 그러니까 중이죠. 그럼 핵심 무슨 클러스터라든가 그렇죠. 메가폴리스인가 메트로폴리스 이런 데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다른 지역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의 전국 실질 주택 가격, 네. 토지 가격은 4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오르곤 있는데 달력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 오르더라도 1% 2%. 어. 그런데 동경은 매년 지금 5년째 10%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동경에서 지난해 분양됐던 신축 아파트 가격의 평균 가격이 1억 엔을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9억 원 정도. 예, 서울에 있는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랑 네. 완전히 똑같죠. 아 비슷한 평형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일본은 27평이 네. 국민주택이라고 국민주택입니다. 하나 보죠. 네. 우리는 이제 24평 아니면 33평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네.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평형의 가운데쯤 있으니까 네. 비슷하게 한국도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제 일본이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대표님 방송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이전부터도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 뵀었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던 건가요? 인구를 생각하시면서? 예, 아니 뭐 제가 네. 늘 일관된 의견을 가지지는 못해요. 우리 성경 아나운서하고 제가 20년 방송을 했는데 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참
위인이 됐을 텐데 아니 그렇지 우리가 이 못하고요. 변화하는 어떤 환경을 통제 불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맞게 또 분석을 새로 내놔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신 거고 저희가 이 책을 지금 다 소개하지는 못하고 주마 맞습니다. 간상격으로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산시장 중에서 주식시장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새 업종은 좋아 보입니다. 새 업종.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좋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수는 수출에 타결을 하지 못하는 내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중에 괜찮은 업종이 3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이 어디냐면 은행입니다. 네. 이걸 제가 구분하는 기준은 네. 장기 근속자 상실 비율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10년 이상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줄었어요라는 네, 네. 그런 통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년 퇴직자 비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 이상 줄어든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전력을 비롯한 유틸리티 쪽입니다. 네. 한전과 발전 자회사 그리고 각종 가스공사라든가 지역 난방공사 같은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초고속 통신망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력망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네. 고용이 있었던 거죠. 네. 두 번째 업종은 은행입니다. 네. 처음에 은행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헷갈렸고요. 네. 은행은 9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의 그 은행 진출 규제가 바뀌는 바람에 네. 어마어마한 고용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동차 업종입니다. 90년대 또 삼성그룹 진입.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30년이 지난 거죠. 만 30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의 근속자들이 퇴직이 발생하는 중이죠. 네. 이 결과 현대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네. 월급이나 뭐 이런 판촉비죠. 이게 한때 24%였습니다. 네. 엄청나게 높았는데요. 지난해 10%가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업종들이 90년대 전성기를 맞아서 네. 그때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산업들이 다시 지금 한 30년 만에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건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베이비 부머 은퇴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출생,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혹시 출산율을 높일 만한 보관 이런 거는 책 쓰시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예, 그냥 헝가리 출생률? 카피죠. 네? 헝가리를 네. 카피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펼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네. 미혼 여성에게 그냥 무이자 대출을 해줬습니다. 4천만 원 정도였고 네. 최근엔 그 금액이 확대됐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네.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식의 아.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비혼한테도 예, 준다는 비혼 거죠. 여성들한테도 예. 그리고 특히 3명을 낳게 되면 돈을 네. 더 주는 네. 이자도 안 받는 건 기본이고 돈도 안 받고 더 그러니까 주는. 아이를 더 낳든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동구권이 가장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었던 헝가리가 최근 들어서는 1.6명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유엔 인구 계획의 전망치를 보니까 앞으로도 한 수년간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네. 물론 뭐 유엔 인구 계획이 전망을 잘 맞춘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 최근에 헝가리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자, 정말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가지고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 다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투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노후 대비 턱도 없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 뭐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기대하고 있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기대 여명대로 살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말씀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은 코어. 코어. 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한 선택이 아니겠나. 근데 그 말씀 하시면 아니 그 돈이 없는데 뭐 거기다 하란 말이야 이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힘들거든요. 예, 바로 글로벌 리츠 상품을. 네. 예, 그 글로벌 리츠 중에서도 특히 이제 코어 리츠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증권사 가서 해외 주식 사주세요 하면 다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글로벌 리츠 중에서도 코어 지역의 리츠들에 대한 네. 그런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권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새 산업이 업종. 업종이 굉장히 좋은 업종인데 네. 그동안 되게 못 오르고 했던 업종들이었는데 네. 이제 미래가 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작년처럼 주식시장이 이 회사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폭락할 때가 한 번씩 오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뭐 한 3년마다 와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죽이고 오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요 세 업종의 리스트는 기억해 두셨다가 네, 네. 금융시장이 알겠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 받을 때 한번 저가 매수한다, 이건 네. 장기 투자한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투자가 두렵거나 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간접 상품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간접 상품들은 네. 결국 그냥 상품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아니 그냥 어떤 예. 분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면 네.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시가총액 80% 정도를 차지하는 네. 글로벌 대기업들의 네. 투자를 해주는 그런 ETF, 네. 상장지수 펀드 상품이 그럼 우리나라에 비중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아요? 국내 주식하고 그런 저는 상품하고. 우리 국내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한국은 사는 게 좋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고 매년 테마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주주 보상은 세계에서 제일 짜고요. 아직까지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메인 디쉬는 아니고 네. 해외 리츠와 부동산 정도에 대한 비중을 저는 6할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우리 경제가 또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 때 네.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좋아라고 생각되는 걸 그 해외 투자의 자산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중일 인구 변화 부의 지도를 바꾼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이 확장판 내셨는데 한번 읽어보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초득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